네, 지금부터는 그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은 사실 별다른 지표고 발표가 없고요. 예. 6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이 그 수소 모빌리티 쇼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현대차 그룹 등이 아마 뭐 수소 관련한 기술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7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대요. 그래서 수소 관련한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7월 7일이 역시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그래서 아마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10.9조 원으로 잡혀 있고요. 근데 최근 증권사 데이터로 보면은 대부분 11조 이상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정 최고 금리가 24%인데 이걸 20%로 이제 낮추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참고하시고 유로존의 5월달 그 소매 판매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7월 8일 날은 이제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고 그다음 그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정부 정책 발표가 있어요. K 배터리 전략.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 인프라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인프라가 좀 약하잖아요. 아마 그런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충전소 깔고 이런 이야기겠네. 그리고 그날 또 미국의 F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도대체 테이퍼링 뭐라고 얘기했을까?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7월 9일 날은 중국의 6월 물가 지수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이 물가가 튀면 긴축 이슈가 생기니까 예상치만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6%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PPI라 그러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는 8.5%인데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올라서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로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뭐 변수들은 그럼 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역시 그 화두가 되는 게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올 거는 같아요. 실적 추정치. 근데 이거를 이미 반영해서 이제 팔자 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이 주가 바닥에서 뭐하러 파냐. 그리고 기대보다 잘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젠 믿고 가보자 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보다도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무래도 그 옵션 만기일이 좀 있으니까 만기일 날은 항상 또 시장에서 약간 좀 변동성에 따른 좀 불편한 시각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주에 뭐 FMC 회의록도 나오겠지만 수급도 좀 잘 지켜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들이 어쨌든 시장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끌고 온 주체가 개인들인데 지난주에도 개인 투자들이 2조 넘게 샀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의 어떤 수급 좀 잘 체크해 보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아주 뭐 굵직한 이슈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업종으로는 지난주 후반부터 어쨌든 게임 바이오가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이들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도 주도를 해나가는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쉬었는데 민감주도 한번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계속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노조가 뭐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이런 등에 대한 이제 임단협 결렬 이걸 해가지고 7일 날 수요일 날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인데 파업 찬반 투표하면은 가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만약에 파업이 가결될 경우 현대차 그룹 이 계열사들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벌써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모비스나 이런 이제 계열 부품사는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감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현대차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파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럼 투자분들은 이제 또 다시 옛날에 또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한 번씩 계속 파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없다가 이제 파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현대차 노조가 주장하는 건 이제 임금 인상보다는 연장해달라는 거죠. 우리 더 일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주주분들은 이것도 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비용 부담은 비용 부담대로 들어가죠. 거기다 주가까지 당연히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측에서 잘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노사 양쪽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파업 때 빠진 건 맞아요. 근데 결론은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어느 선에서는
합의가 돼서 결국 주가는 다 올라갔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혹시라도 파업이 결정이 돼서 주가가 현대기아차도 결국 빠져버린다면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크래프톤, 그 외에도 뭐 SD 바이오센스라든지 HK 이노엔 이런 대형 IPO가 이제 7월 말 정도는 있을 걸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전부터 이제 공모주로 자금들이 쫙 몰려갈 거 아닙니까? 뭐 덩치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전체 시장 수급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걱정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좀 나스닥에 상장했으면 좋겠어요. 아, 솔직히 되게 부담되는 시총이 뭐 1, 2조도 아니고 뭐 카카오뱅크는 18조인데 뭐 만약에 따상 가면 4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크래프톤은 뭐 30조 원 얘기 나왔다가 이제 좀 금융 당국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싼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현대중공업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현대차의 이제 계열사죠. 그 현대 엔지니어링 이 회사도 뭐 10조 원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제일 대여가 LG 에너지 솔루션 최대 100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면 그만큼의 수급 부담이 생겨버려요. 100조짜리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너무 거죠?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정말 엄청난 시장이면 뭐 그거 100조 상장한다고 아무 이상 없는데 2,000조 시장이잖아요. 2,000조 시장에 100조면 작은 게 절대 5%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급 교란 현상이 생기니까 주가 변동성, 그러니까 지수 변동성이 그때그때마다 커질 것 같고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청약 전에 증시 급락 나왔습니다. 그 청약 자금이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현상이 나올 때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성공한다고 저는 봐요. 결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되겠지만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짜증나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당연히 자본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고 이런 거 좋지만 너무 덩치가 큰 회사들이 그냥 몰려서 상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상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하반기는 어쨌든 공모주 청약으로 수급적으로는 조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좀 저는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각종 경기 지표 다 좋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성장률이라든지 아까 말한 뭐 구매자 관리 지수 또 뭐 고용 지표 다 좋은데 그래도 미국의 10년물 이제 그 국채 금리 이게 한 1.4%대 정도로 뭐 1.5가 아직 안 되는 수준으로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나스닥도 성장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연준의 어떤 방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성장주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금리가 지금 최근에 안정화됐기 때문에 성장주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거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둔화될 것 같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금리가 튀는데 물론 물가가 높지만 시장에서는 다 일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 인플레 아니냐.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실제 미국의 그 목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원자재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물가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주면은 결국 일시적 인플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가가 더 튀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들도 여기서 굳이 이제 금리가 더 튀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 법안을 예전에 4조 달러까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 1조 달러 정도로 지금 합의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모멘텀이 좀 더 꺾인 거죠.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덜 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재정 지출이 나오면 금리가 또 튀었을 거예요. 당연히 경제 진짜 좋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경기가 금리에 반응하니까 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푸는데 이러니까 이제 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부채가 한도가 있잖아요, 정부가. 그럼 그 이상을 돈을 못 써요. 네. 그 얘기는 뭐죠?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정부가 돈을 못 풀어요. 네.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역시 인프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금리가 어쨌든 최근에 호재가 나와도 네. 반응을 전혀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성장주한테 네. 유리하게밖에 갈 수 없는데, 다만 좀 재밌는 사실은 요새 경기 민감주는 투자하시면 유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가 75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 WTI 말씀이죠. 예. 그 어떻게 됐냐면 그날 경기 민감주 다 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에 오히려 연동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리보다도 오히려 유가. 예, 유가에. 예.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되게 좀 재밌는 사실, 그전에는 금리에 따라다녔거든요. 막 이렇게 성장주 이게. 근데 금리는 하향 조정화 됐으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는 건 일변 이해가 가는데, 금리가 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결국 유가에 지금 연동되는 흐름으로 조금 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주 보시는 분들은 유가도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맥락인데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하죠. FTC하고 48개, 48개 지방 정부가 이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겼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성장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쪽에는 상당히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독점 이슈가 그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한테 정말 부담스러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 뭐 옛날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분할해라 막 이런 얘기가 예전에 2000년 초반에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독점 이슈가 생기면 회사를 또 쪼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 불리한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결과는 뭐냐면 기각 판정을 내려버렸고 그래서 페이스북 주가가 급등을 했죠. 결국 페이스북도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독점 아니냐 걸고 넘어진 건데, 그 M&A 한 걸 주로 이제 독점이라고 봤는데 법원에 이제 손을 들어줬죠. 근데 이제 결국 법원이 판단한 건 뭐냐면, 페이스북이 지금 뭐 물론 독점일 수도 있죠. 당연히 뭐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는 완전 독점이죠,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태클을 안 거냐면,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 소비자한테 그래서 독점인데 사용하는 분한테 피해를 줬냐 이거예요. 이게 준 건 아니거든요. 뭐 돈을 내는 것도. 우리가 페이스북 볼 때 돈 내고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불편하면 사실 페이스북 안 하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피해가 되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결국엔 소비자한테 피해를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각을 했고, 결국 이렇게 되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피해만 안 주는 선이라면 계속 M&A 할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스북이 성공한 이유가 M&A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뭐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이런 것들을 정말 싼 가격에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더더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날개를 더 달아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나스닥 쪽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한번 보면은 이번에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뭐 중국을 괴롭히면은 피를 흘릴 것이다 아주 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중 분쟁이 좀 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 이후부터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때렸고 바이든은 되게 교묘하게 때리죠. 그래서 여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회유해가지고 같이 압박을 그게 솔직히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공급망을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아예 반도체도 못 만들게 하고. 중국은 어떻게든 이제 혼자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 그런 이제 핵심 기술들이 중국도 이제 뭐 열심히 만들고는 있겠지만, 이런 밸류체인에 관련된 소재나 장비 같은 거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또 네덜란드의 ASML 노광 장비, 그 EUV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ASML도 미국 눈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엔 미국과 잘 지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중국하고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예. 거기다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예전에 냉전 시대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어쨌든 서로 싸웠는데 미국은 어쨌든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걸 딛고 일어서서 절대 강자가 됐고 근데 또 다른 강자가 튀어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 누르고 싶은데 안 눌러지는 거죠. 예. 인구도 어마하고 기술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이 없으면 또 먹고 살기 힘들어요. 큰 시장이니까요. 네,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사실 이거 완전히 배척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에 취할 건 취하되 네. 차단할 건 확실히 차단하자. 그러니까 예.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굴기입니다. 기술 굴기. 이건 막아버리자. 그래서 미국을 대적하기 못하게 막자. 예. 그래서 포섭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 이번에 또 한국이 미국과 또 동맹을 맺었고 그 경제 동맹까지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원래 미국과 일본은 또 우방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손잡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하고 손잡는다고 크게 뭐 얼마나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상황에서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좀 중국인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도 되게 지금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 하겠다. 예.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백기를 들 수도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저는 그 분기점은 결국 중국이 반도체를 자율적으로 굴게 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포기는 안 해요. 네. 포기 안 하고 계속 반도체를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이제 미국 무서워 않겠죠 당연히. 네. 예, 근데 그게 계속 지금처럼 아직까지 실패거든요. 예. 실패 상태로 남으면 결국엔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좀 굽혀서라도. 예. 예. 그래서 일단 시험대는 10월 달에 그 이탈리아인가요? 제가 이탈리아로 알고 있는데 G20 정상회담이 열려요. 예. 거기서 둘이 만난대요. 네. 그래서 그때가 좀 한 번의 변곡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로 계속 으르렁거릴 것 같아서 예. 아직까지 뭐 그게 증시의 악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악재로 작용은 안 하지만 어찌됐건 10월까지는 좀 계속 이런 상태로 네.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뭐 중국이 좀 힘이 아직은 드는 것 같은데 전기차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중국 1위가 홍광민이라는 500만 원대 경차가 중국 이제 전기차 시장 1등이 됐더라고요. 테슬라를 네. 제치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 다른 건 몰라도 전기차 업체만큼은 좀 우리 외부인도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중국이 그래도 지금 미국이 그래도 견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견제 안 하거든요. 네. 뭐 배터리를 규제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들 시스템으로 지금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거의 기술 자립을 해버렸잖아요. 전기차 쪽은.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배터리 CATL, BYD 이 두 개 회사가 조달을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미 자동차 기술력도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중국에서 뭐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가장 편안한 대안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성장하는데 미국이 특별히 뭐 규제할 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예. 그리고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예. 중국 정부도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도 지금 내연기관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바꿔야 됩니다. 전기차로. 근데 중국은 또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좀 다른 점은 미국은 둘 다 땅은 넓어요. 예. 땅은 엄청 넓은데 중국은 단거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작은 차라든가 예. 이런 이제 그 소형차가 되게 인구 강하더라고요. 밀도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미국은 대형차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중국 회사들의 배터리는 되게 단거리에 강해요. 네. LFP 배터리라고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되게 안전해요. 예. 화재 사고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네요, 주로. 그러니까 싸고 좋은데 예. 주행거리가 짧아요. 예. 치명적인 사실 단점이죠. 네. 근데 경차에는 좋은 거죠. 오히려. 예, 그리고 예. 충전소 많이 만들면 되니까. 네. 충전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LFP 배터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주로 만드는 나라가 어쨌든 중국이니까. 그래서 이 홍강미니도 가격도 싼 데다가 중국 시스템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팔린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런 차 절대 못 팝니다. 네. 미국은 경차가의 나라가 아니라 예. 대형 SUV 픽업 트럭의 나라예요. 근데 그런 차들이 나중에 전기차가 됐을 때 출력이 나오려면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배터리는 한국이 만드는 거죠. 예. 한국은 주행거리가 막 600km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터리들을 선호하는 게 결국 미국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배터리 회사 투자하실 때도 중국은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접는 게 맞고 결국엔 미국과 유럽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면 그 배터리 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전기차 업체 저는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게임주 펄어비스가 중국에 이제 파노 허가증을 얻어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좋은데 문제는 이 펄어비스 하나 케이스 지금 다 많은 게임 회사들은 아직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조금 앞으로 이 한한령을 풀고 우리 한국 게임들한테 시장을 좀 열어줄지 이게 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씩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진짜 막혔거든요. 옛날엔 잘 열어줬는데 특이하게 정말 사드 그거 보복 생기고 나서는 안 열어줬어요. 거의.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게임으로 정말 오랜만에 판호 받은 게 작년 12월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게임주가 한번 급등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6개월 만에 펄어비스에 근데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게임 중에 두 번째로 했으면 하는 게임이래요. 기다리고 있는 게임. 근데 드디어 지금 이게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펄어비스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데 중국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크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파노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국내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기업들도 분명히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건 그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발급 받고 6개월 만에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대신에 그만큼 보상은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한테는 어쨌든 굉장히 호재거든요. 중국이 열린다는 건 시장 규모가 달라요. 일본하고 대만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지만 이 파노 이슈가 생기면서 당분간은 좀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리츠주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좀 나오던데요. 그 리츠주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요즘에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직접 돈이 많으면 부동산 투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 펀드 같은 거죠. 투자자들로부터 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뭐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이나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상업적인 빌딩들 있잖아요. 오피스 빌딩 아니면 대형 마트, 호텔 아니면 그런 창고 같은 거 있죠. 물류센터 이런 것도 다 리츠화해서 리츠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유동화해가지고 그걸 채권 형태로 판매를 하면 그 회사는 또 약간 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각종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임대료나 뭔가 아니면 또 이거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판매를 해가지고 매각 차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약간 배당금 형식으로. 그게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투자자 이제 국내에도 리츠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츠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좀 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식처럼 어쨌든 거래를 합니다.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고 또 되게 장점이 많아요.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좀 어울린다고 하는데 일부 주가들이 사실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요. 공모가도 못 넘어갔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물류센터 망해 가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가치가 이제 부상하는 거죠.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실물 자산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물 경기가 되게 중요한데 인플레가 나오면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리츠가 선호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주가들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최대 110%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리츠 중에. 100 이상 올랐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최근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1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데이터로 보면 A리츠라고 있거든요. 이게 110% 올랐고 모두 투어 리츠가 58%. 그러니까 주요 리츠 회사들 주가가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리츠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새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써주신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무조건 인플레가 나온다고 네. 리츠가 다 올라간 건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리츠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건 우리 ETF 볼 때 ETF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리츠를 투자하면은 도대체 저게 이마트가 들어간 건지 네. 아니면 롯데마트인지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호텔인지 네.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알짜라고 생각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뭔가 불안불안하다.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리츠가 담고 있는 그 빌딩이 뭔지를 네. 반드시 좀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를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 네. 이제 지금 뭐 우리 그 머니올라 구독자들도 실력들이 많이 높아졌고 네. 또 우리 임 부장님의 보고서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역시 팁 제공 순서도 좀 보고서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네네네. 지금 이번 주에 준비해 오신 보고서가 있다고 하셨죠? 네, 이번 주는 이제 그 가치 성장 구분보다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 이게 메리츠 증권에서 네. 이진우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자료인데 이게 되게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게 저도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자꾸 분리를 하잖아요. 구분해 보려고 하죠. 구분해가지고 이번 7월은 가치주, 네. 뭐 아니면 성장주. 예. 그냥 너는 가치주에 있으니까 얘는 안 봐. 얘는 성장주 섹터니까 보자. 이런 이제 이분법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성장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국에서 보세요. 금리 인상한다고 언급을 해버렸죠. 그 한국은행에서. 예. 근데 주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성장주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주가 빠져야 정상 아닌가요? 네. 근데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시장은 금리 때문에 성장주가 일부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금리 오르면 가치주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결국 이 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네.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내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하면 주가가 부러지는 거고요. 옛날에 이마트 백화점도요 성장주였어요. 네. 아시겠죠? 엄청난 성장. 그랬죠. 네. 근데 갑자기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갑자기 이제 시세가 꺾여버린 거죠. 엄청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장주였지만 이제 가치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성장주여도 무조건 성장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적 성장이 나올 기업이면 그냥 성장주예요. 그리고 가치주에서도 성장주가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런 기업을 찾아보라는 건데 네. 그 보고서에도 퀀트 형식으로 몇 개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아모레 퍼시픽하고 오리온이었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은 당시에 그 2015년도에 중국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예. 근데 아모레 퍼시픽은 원래 내수회사였어요. 네. 국내 대표 화장품. 근데 거기에 없던 중국 매출이 붙으니까 PER 20배짜리 회사가 40배 갔어요. 그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리온도 같이 줍니다. 아니 뭐 과자 팔아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겠어요. 예. 그냥 정체돼 있잖아요. 네. 초코파이 다들 좋아하시지만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초코파이 꽂혀버렸어요. 예. 중국 시장이 열린 거예요. 주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붙으면서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예. 그게 엄청난 수익을 주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떠오르는 건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 솔직히 가치주예요. 네. 왜냐 10년 동안 주가도 박스권이었고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그냥 그저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은 버는데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점유율도 정체돼 있고 매년 비슷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성장주가 되려고 막 꿈틀꿈틀해요. 예. 왜냐 아이오닉 5가 나왔는데 반응도 전기차. 좋고,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도 있고 UAM, 드론 택시 같은 것도 있고 로봇 회사도 있고 이 그림을 인정하는 순간 이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게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주도 예비 후보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조선주가 그냥 예전에 이제 선박이 폐선된 이제 발주를 했던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언젠가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있던 배들을 그냥 교체만 하고 끝나면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경쟁을 하면 중국도 잘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성장주로 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발주가 바뀔 것 같아요. 예. 친환경 선박은 LNG를 연료로 하거나 암모니아, 수소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중국이 못 따라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많은 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랑 똑같은 거예요. 친환경 선박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벙커 CU에서 LNG 연료로 바뀐다 해도 암모니아나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립니다. 수소도 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2024년인가 25년.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조선주도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조선주를 누가 성장주로 봐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대표적인 가치주였죠. 근데 친환경 선박이 뒤에 붙으면 2007년도가 그랬잖아요. 막 중국이 뒤에 붙어서 조선주도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한번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혹시 가치주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나 조선주처럼 성장이 있는 게 뭐가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겠는데 하면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시장은 언제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수가 생기고 또 다른 악재가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벌리의 비밀 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성은 부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